150억 원. 75박정혜가 평생 본 적 없는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돈을 자식들에게 알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단 하나. 돈 앞에서 진짜 얼굴을 보고 싶었으니까요. 몸이 아픈 척하며 새 아들의 집을 돌아다닌 9일. 강남 대치동 아파트에서는 보따리가 베란다 밖으로 날아갔고 부산 펜트하우스에서는 쓰러진 그녀를 아무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손주들에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한테 가까이 가지 마. 냄새나. 정혜는 모든 것을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며느리들 앞에서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순간 누군가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한 어머니가 150억으로 증명한 진짜 가족의 의미입니다. 전남 순천의 오래된 기와집 마당에는 해마다 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75박정혜는 그 집에서 50년을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세 아들과 딸 하나를 키웠고 허리를 굽혀 일하며 모은 돈으로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된장찌개를 끓이던 손길은 이제 주름과 반점으로 가득했지만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정혜는 절약하는 삶을 평생 지켜왔습니다. 낡은 옷을 기워 입고 전기를 아끼기 위해 겨울에도 내복 2장을 껴입었으며 마트에서 할인 스티커가 붙은 반찬만 골라 담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보탤 것을 남겨두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각자 도시로 떠났고 명절에도 바쁘다는 이유로 얼굴을 보이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전화는 가끔 울렸지만 대화는 짧았습니다. 어머니, 건강은 괜찮으시죠? 저희 바빠서 못 가는데 양해해 주세요. 정혜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자식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정혜는 작은 텃밭에 나가 상추와 고추를 돌보았습니다. 오후에는 이웃 할머니들과 경로당에 모여 차를 마시며 손주 자랑을 들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손주가 놀러 왔다, 용돈을 받았다며 기뻐했지만 정혜는 그저 미소로만 답했습니다. 저녁이면 혼자 밥상을 차려놓고 텔레비전을 틀어놓았습니다. 화면 속 가족들은 웃고 떠들며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정혜는 그 모습을 보며 젓가락을 들다가 내려놓곤 했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동네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순천 외곽 지역이 대규모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혜의 기와집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우편함에 공문서가 도착했고 그 안에는 보상금 안내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토지 150억 원, 정혜는 그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눈이 침침해 숫자를 잘못 본 것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며칠 후 정혜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최근 어지럽고 숨이 차는 증상이 있어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검사를 마친 후 의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나이에 비해 아주 건강하십니다. 큰 문제 없으세요. 정혜는 진단서를 받아들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150억이라는 거액과 건강하다는 진단서. 2가지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차를 한 잔 끓여 마당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만약 자식들이 이 돈을 안다면
어떻게 행동할까? 그날 밤 정혜는 결심했습니다. 150억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말이다. 너희 집에서 며칠씩만 쉬었다 가도 될까?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각자 바쁘다는 말과 함께 결국 3일씩 머물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정혜는 전화를 끊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마지막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혜는 짐을 꾸리며 지난 세월을 돌아보았습니다. 30살의 남편을 잃고 혼자 내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쉬는 날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울 때마다 자신은 밥을 덜어내고 겨울에 아이들이 춥다고 하면 자신의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학교에 보낼 돈이 없어 밤새 일거리를 찾아다녔고 아이들이 대학에 갈 때는 빚을 내서라도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그 시절 정혜는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희만 잘 되면 돼.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자식들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서운함이 쌓였습니다. 큰아들 상민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지만 결혼 후 며느리 수진이 들어오면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는 이유로 내려오지 않았고 전화조차 수진이 대신 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둘째 상원이는 부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며느리 은별과 결혼한 뒤로는 어머니보다 집안 경제를 우선시했습니다. 정혜가 전화를 걸면 짧게 안부만 묻고 끊었고 내려오겠다는 약속은 번번이 미뤄졌습니다. 셋째 상우는 가장 순한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하빈이 들어온 후로는 말수가 더 줄었고 어머니에게 미안해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딸 미정만이 달랐습니다. 미정은 형편이 어려웠지만 명절마다 어머니를 찾았고 전화로 안부를 물을 때도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혜는 미정에게 미안했습니다. 아들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고 딸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대했던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짐을 꾸리며 정혜는 작은 소망을 품었습니다. 혹시 자식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준다면, 그 마음만 확인할 수 있다면 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지막으로 자식들 곁에서 가족의 온기를 느끼고 싶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진심으로 어머니를 대한다면 150억은 그들에게 나눠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보따리에 옷가지 몇 벌과 약, 그리고 작은 수첩을 넣었습니다. 수첩에는 자식들의 생일과 결혼기념일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정혜의 생일을 몇 년째 잊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아래 서서 정혜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50년을 살아온 이 집에서 곧 떠나야 합니다. 재개발이 시작되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자식들의 마음이 이미 멀어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내 자식들이니까. 정혜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보따리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 대치동, 큰아들 상민의 집이었습니다.
서울행 고속버스 안에서 정혜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익숙한 순천의 풍경이 점점 멀어지고 낯선 도시의 모습이 다가왔습니다. 버스는 4시간을 달려 서울에 도착했고 정혜는 택시를 타고 대치동으로 향했습니다. 높고 화려한 아파트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거리는 깨끗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말했습니다. 여기 아파트 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다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잘 사는 것은 기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아파트 입구에 서자 정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연 환영받을 수 있을까? 아들은 반가워할까? 며느리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며느리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억지로 만든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눈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목소리는 밝았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정혜는 보따리를 들고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고 깨끗한 거실, 최신형 가전제품, 값비싼 가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정혜는 묘한 냉기를 느꼈습니다. 수지는 정혜가 들고 온 보따리를 보더니 표정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낡고 오래된 보따리는 이 깨끗한 집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보따리를 받아들더니 거실 한쪽 구석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내려놓았다기보다는 떨어뜨렸습니다. 정혜는 그 모습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상민이 퇴근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보자 반가워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상민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 보였지만 수진이 옆에서 가볍게 말을 끊었습니다. 괜찮으시다니 다행이네요. 저녁 준비할게요. 저녁 식사 자리가 차려졌습니다. 상민과 아이들 앞에는 갓 구운 삼겹살과 신선한 쌈채소, 고급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정혜 앞에 놓인 접시는 달랐습니다. 식은 된장찌개와 김치 몇 조각, 그리고 색이 변한 나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혜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멈칫했습니다. 냄새가 이상했습니다. 상한 음식이었습니다. 정혜는 조용히 물을 마시며 밥만 조금 떠먹었습니다. 아들은 식사에 집중하느라 어머니의 접시를 보지 못했고 수지는 일부러 눈을 피하는 듯 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정혜는 설거지를 도우려 했지만 수지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쉬세요. 제가 할게요. 정혜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낮은 목소리로 전화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정혜는 들리지 않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며칠이나 있는데요? 불편해 죽겠어. 빨리 보내야 하는데. 정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감추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밤이 되자 수지는 정혜를 아이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방 바닥에 얇은 이불 한 장이 깔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무세요. 불편하시겠지만 방이 없어서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힌 후 바깥에서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혜는 손잡이를 돌려보았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혜는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낯선 천장이 보였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여기가 큰아들 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어머님,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무뚝뚝한 톤이었습니다. 정혜는 서둘러 몸을 일으켜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은 이미 거실로 돌아가고 있었고 정혜는 화장실에서 간단히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에는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각 구운 빵, 따뜻한 우유, 신선한 과일들이 풍성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혜 앞자리에는 식은 밥 한 공기와 김치 몇 조각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정혜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민이는 벌써 출근했어요. 아이들도 학교 갔고요. 수지는 짧게 대답하며 자신의 접시에 빵을 올렸습니다. 집안에는 정혜와 수진 단둘만 남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식탁을 감쌌습니다. 정혜는 식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식사를 마친 수지는 설거지도 하지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정혜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하자 수지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식기세척기 있어요. 그냥 놔두세요. 정혜는 할 일이 없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휴대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 소파에서 거실을 오가며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정혜가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수지는 짧게 네 아니요만 대답하거나 아예 못 들은 척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점심 준비라도 할까? 됐어요. 어머님은 쉬세요. 차갑게 거절당한 정혜는 다시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게 맞는 걸까? 아들에게 말해야 하나. 하지만 며느리 탓을 하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수지는 외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안방에서 나온 그녀는 명품 가방을 들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거실에 앉아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저 친구 만나러 나갔다 올게요. 집에서 편하게 쉬세요. 냉장고에 먹을 거 있으니까 배고프시면 드세요. 수지는 그렇게 말하고는 하이힐 소리를 내며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정혜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넓고 조용한 집안에 덩그러니 혼자였습니다. 정혜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고급스러운 가구들, 큰 TV, 깔끔하게 정돈된 인테리어. 하지만 어딘가 차갑고 쓸쓸했습니다. 거실 선반에는 가족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혜는 하나씩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상민이와 수진의 결혼 사진,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사진, 가족 여행 사진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정혜와 함께 찍은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모두 수진과 상민, 그리고 아이들만의 사진이었습니다. 정혜는 사진 한 장을 집어들고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이 가족 안에 없구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혜는 사진을 제자리에 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였습니다. 시간이 너무 더디게 갔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서야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들어온 그녀는 정혜를 보고도 인사 한마디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혜는 저녁 준비를 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주방은 수진의 영역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7시쯤 되어 아들 상민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으며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괜찮으셨어요? 수진이가 잘 챙겨드렸죠? 정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았어. 아들에게 며느리의 태도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할까봐, 며느리와 아들 사이에 균열이 생길까봐 두려웠습니다. 그저 참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배달 음식으로 대충 해결했습니다. 피자와 치킨이었습니다. 정혜는 입맛이 없었지만 아들 앞에서 괜찮은 척 몇 조각 먹었습니다. 식사 후 아들은 서재로 들어가 일을 마저 했고 수지는 또다시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다시 좁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이 내가 평생 바라던 가족의 모습일까? 돈이 많고 집이 넓으면 행복한 것일까?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 수 없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정혜는 일찍 일어나 짐을 꾸렸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출근 전 어머니를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정혜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도 건강 챙기고. 하지만 가슴속에는 차가운 돌덩이가 자리 잡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정혜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둘째 집은 다를까? 부산에 있는 민수는 좀 다르지 않을까? 아직 희망을 버리지 말자고 정혜는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부산행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막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남겼습니다. 민수야, 엄마 부산 내려간다. 집 주소 좀 보내줘. 답장은 한참 뒤에 왔습니다. 엄마, 갑자기요? 연락 좀 하고 오시지. 주소 보낼게요. 정혜는 핸드폰을 꼭 쥐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또다시 불안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펜트하우스는 큰아들 집보다 더 화려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도착한 그곳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층 건물이었습니다. 정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둘째 며느리 은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환영한다는 말도 미소도 없었습니다. 은별은 최소한의 문만 열어주고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보따리를 들고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짐 여기 두세요. 은별은 정혜의 짐을 받아 현관 구석에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정혜는 신발을 벗으며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고급 가구들이 빼곡했고 거대한 창문 너머로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값비싼 인테리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계세요. 민수는 병원에 있어요. 은별은 정혜를 거실로 안내한 뒤 곧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혜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앉을 자리조차 명확하게 안내받지 못해 어디에 앉아야 할지 망설였지만 결국 구석 소파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간이 더디게 흘렀습니다. 은별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정혜는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 바다만 바라보았습니다. 목이 말랐지만 부엌에 들어가 물을 마실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가 넘어서야 둘째 아들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병원 가운을 벗으며 현관으로 들어섰고 어머니를 보자 반가워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편하게 계세요. 여기서 푹 쉬다 가세요. 그래, 민수야. 너 많이 바쁘지? 요즘 수술이 많아서요. 그래도 어머니 오신 거 환영이에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아들은 자신을 반겼습니다. 하지만 은별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방에서 나온 그녀는 민수에게만 인사했고 정혜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탁에는 고급 스테이크와 신선한 샐러드, 그리고 와인이 차려졌습니다. 민수와 은별, 그리고 중학생인 두 손주 앞에는 각각 두툼한 스테이크가 놓였습니다. 하지만 정혜 앞자리에는 국물만 남은 미역국 한 그릇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정혜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싱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은별은 정혜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민수는 식사에 집중하느라 어머니의 접시를 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지만 정혜는 억지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를 힐끔 쳐다보다가 다시 자신들의 식사에 집중했습니다. 식사 내내 은별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정혜는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머리가 핑 돌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오느라 피곤했고 제대로 먹지 못한 탓에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기대며 작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으윽, 은별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 뒤로 물러서며 팔짱을 꼈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정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병원 가면 돈 들어요. 그냥 여기 있으세요. 은별은 매몰차게 말을 내뱉었습니다. 정혜는 혼자 숨을 고르며 천천히 몸을 가다듬었습니다. 눈을 감고 심호흡을 몇 번 하자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 순간 은별의 집을 방문한 손주들의 과외 선생님이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노인이 힘들어하는데 며느리가 방치하는 모습. 과외 선생님은 눈살을 찌푸리며 그 장면을 마음속에 기억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과외 선생님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물 한 잔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과외 선생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정혜를 바라보다가 다시 아이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별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혜는 혼자 집에 남겨졌습니다. 은별은 아침 일찍 외출했고 민수는 병원에 갔습니다. 손주들도 학교에 갔습니다. 정혜는 거실을 천천히 걸으며
가족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역시 이곳에도 자신이 포함된 사진은 없었습니다. 모두 은별과 민수 그리고 손주들만의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정혜는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걷다가 은별의 방문이 살짝 열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서 서류 뭉치가 보였습니다. 정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틈 사이로 보이는 서류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산 분할 상담 안내, 상속세 절세 방법, 부동산 명의 변경 절차. 정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식들이 이미 자신의 재산을 계산하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 자신은 재산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왜 저런 서류가 있는 것일까? 혹시 고향 집 때문에? 정혜는 조용히 자리를 떠나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별은 손주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혜는 방에 있었지만 복도를 통해 그 말이 들렸습니다. 할머니한테 너무 가까이 가지 마. 할머니는 곧 떠나실 거야. 정혜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된 것일까? 아니면 처음부터 필요 없는 존재였던 것일까?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혼자 울었습니다. 사흘 후 정혜는 셋째 아들 상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부산에서 다시 기차를 타고 대전으로 갔습니다. 마지막 남은 아들이었습니다. 혹시 이곳은 다를까 하는 희망을 품고 아파트 문을 두드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렸습니다. 셋째 며느리 하빈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정혜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목소리는 밝았고 표정은 다정했습니다. 정혜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환대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빈은 정혜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제가 차 준비할게요. 거실은 깨끗했고 아담했습니다.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 집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아이들이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초등학생인 두 손주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혜는 미소를 지으며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잘 지냈니? 할머니가 왔단다. 할머니, 여기 앉아서 같이 놀아요.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할머니를 끌어당겼습니다. 정혜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야 손주들과 제대로 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빈은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준비하며 상냥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편하게 계세요. 저녁에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어머님, 뭐 좋아하세요? 아니야, 아무거나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에이, 어머님 오셨는데 제대로 대접해야죠. 정혜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구나. 적어도 이 집은 다르구나. 드디어 따뜻하게 맞아주는 며느리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오후 내내 하빈은 정혜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과일을 깎아주고 이불을 펴주고
불편한 것은 없는지 계속 물어봤습니다. 정혜는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상우가 저녁 6시쯤 돌아오자 하빈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오셨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편하게 계세요. 상우는 반가워하며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정혜는 아들의 품에 안기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상우는 씻으러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하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마치 가면을 벗어던진 것처럼 그녀의 표정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빈은 정혜를 쳐다보지도 않고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씻는 소리가 거칠게 들렸습니다. 정혜는 어색함을 느끼며 부엌으로 다가갔습니다. 하빈아, 내가 도와줄까? 됐어요. 제가 할게요. 목소리에서 온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까 그 다정했던 며느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정혜는 뒤로 물러나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빈은 식탁을 차렸습니다. 상우와 아이들 앞에는 정성스러운 반찬들이 가득 놓였습니다. 갈비찜, 나물, 생선구이, 된장찌개. 하지만 정혜 앞에는 또다시 차별이 있었습니다. 식은 밥과 김치, 국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상우는 어머니의 상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어머니 반찬이 이것뿐이야? 여보, 어머니 반찬 좀 더 드려. 하빈이 재빨리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님은 소화가 안 되실까봐 간단하게 준비했어요. 그렇죠, 어머님? 정혜는 며느리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말하지 마세요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응, 그래. 괜찮아. 보세요. 어머님도 괜찮다고 하시잖아요. 상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정혜는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입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밥을 삼켰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상우는 피곤한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빈은 손주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늙으셔서 냄새도 나고 불편해. 너희는 가까이 가지 마. 알았지? 엄마, 왜요? 괜히 할머니 방 근처에도 가지 말고. 엄마 말 들어야 돼. 정혜는 복도에 서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손주들에게 더러운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 앱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는 증거를 남겨야 해. 내가 더러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해. 다음 날부터 정혜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하빈의 말과 행동을 기록했습니다. 하빈이 정혜의 보따리를 발로 차며 중얼거리는 소리. 즉, 왜 이렇게 짐이 많아? 귀찮게. 손주들에게 할머니를 멀리하라고 세뇌하는 말. 할머니는 곧 가실 거야. 너희가 신경 쓸 필요 없어. 상우가 없을 때 쏟아내는 불평과 짜증.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건지 몰라. 진짜 불편해 죽겠네.
모든 것이 파일 속에 담겼습니다. 정혜는 밤마다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이 실제라는 증거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정혜는 조용히 짐을 꾸렸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빈은 정혜가 짐을 싸는 것을 보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벌써 가세요? 좀 더 계시지 그러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에는 빨리 가주세요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정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상우한테는 내가 말할게요. 조심히 가세요. 정혜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방 속에는 녹음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들의 목소리, 차가운 말들, 무시와 모욕의 증거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정혜는 마지막으로 향할 곳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곳이 남았습니다. 딸 미정의 집이었습니다. 아들들이 모두 실망스러웠다면 혹시 딸은 다를까? 정혜는 서울행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남양주 반지하로 가는 길은 멀고 복잡했습니다. 정혜는 서울역에서 전철을 타고 남양주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2번 갈아탔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어 내려가자 낡은 건물들이 나타났습니다. 딸 미정의 집은 반지하였습니다. 입구는 좁고 어두웠고 계단을 내려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도 넓은 아파트도 아니었지만 이곳에는 따뜻함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딸 미정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미정은 정혜의 손을 붙잡고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집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거실 겸 부엌은 작았지만 정돈되어 있었고 부엌에서는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 오시는 줄 알았으면 미리 준비했을 텐데. 갑자기 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미안하다 미정아. 갑자기 와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 집인데요. 사위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불을 꺼내 정혜가 쉴 방을 정돈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편하게 쉬세요. 비좁지만 깨끗하게 정리해뒀어요. 고맙네. 손주들도 달려와 할머니를 반겼습니다. 초등학생인 2 아이는 과자 봉지를 들고 먼저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맛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정혜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고마워. 할머니가 잘 먹을게.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작은 식탁에는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나물 몇 가지. 많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무엇보다 모두의 밥그릇이 똑같았습니다. 차별이 없었습니다. 미정은 어머니의 밥그릇에 밥을 수북이 담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우리 집은 가난하지만 마음만큼은 부자예요. 고맙다, 미정아. 정혜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비좁은 방이었지만 마음은 넓었습니다. 오랜만에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고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어머니를 위해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정혜는 딸과 함께 아침을 먹으며 오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정아, 엄마가 미안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너한테 해준 게 없어서. 오빠들은 다 대학 보내주고 결혼도 시켜줬는데 너는. 미정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우리 행복해요. 돈은 없어도 우리끼리 사랑하고 살아요. 정혜는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혜는 서울 시내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믿을 만한 변호사를 소개받았고 조용한 상담실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가진 재산이 150억 원 정도 됩니다. 남편이 남긴 부동산과 예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정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상속 계획을 세우시려는 건가요? 네. 80억 원은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가난해서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좋은 뜻이십니다. 그리고 60억 원은 제 딸 미정에게 상속합니다. 새 아들과 며느리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겠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님, 자녀들이 유류분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딸에게 주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정혜의 의지를 확인하고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과 상속 계획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정혜는 서명을 하며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며칠 후 정혜는 또 한 가지 일을 처리했습니다. 정혜는 딸 집에서 지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 자신을 도와준 친구 한영숙을 찾아갔습니다. 영숙은 신부전증으로 투병 중이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투석 치료를 중단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영숙 언니, 나야. 정혜야, 어쩐 일이니? 영숙은 여위고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정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니, 병원비 걱정 이제 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무슨 소리야? 너도 형편이 어려울 텐데. 아니야. 내가 이제 여유가 좀 생겼어. 언니 병원비랑 생활비, 내가 전액 책임질게. 정혜는 병원비와 생활비를 위한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정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혜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언니 예전에 나 살려준 은혜 잊지 않았어.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언니가 도와줬잖아. 이제 내가 갚을 차례야. 정혜는 비로소 마음속에 남아있던 빚을 갚은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상속 소식이 새 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변호사가 공식적으로 통지서를 발송한 것입니다.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충격을 받았고 부랴부랴 순천으로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하지만 정혜는 이미 순천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아들들은 미정의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남양주 반지하 앞에 고급차, 그들은 정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며느리들도 함께 울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 진심은 없었습니다. 정혜는 그들의 눈을 보며 알 수 있었습니다. 재산이 아까워서 온 것일 뿐이었습니다. 정혜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하빈의 차갑고 냉혹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늙으셔서 냄새도 나고 불편해.
너희는 가까이 가지 마. 보따리를 발로 차는 소리. 즉, 왜 이렇게 짐이 많아? 귀찮게. 손주들에게 할머니를 멀리하라고 세뇌하는 속삭임. 할머니는 곧 가실 거야. 너희가 신경 쓸 필요 없어. 수진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머님은 쉬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은별의 차가운 말투. 곧 떠나실 거야. 모든 것이 그대로 재생되었습니다. 며느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아들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혜는 녹음을 멈추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를 건네주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들들은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와 유언장 사본이었습니다. 정혜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딸 미정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정혜는 처음으로 자유로워진 기분을 느꼈습니다. 정혜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새 아들과 며느리들은 상속에서 완전히 제외되었고 법적으로도 더 이상 재산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며칠 후 첫째 며느리 수진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쌓아온 명품과 사치는 카드빚으로 이어졌고 결국 남편의 사업 자금까지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강남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상미는 사업 자금을 잃고 회사가 흔들렸으며 부부 사이에는 깊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둘째 며느리 은별의 방치 장면은 과외 선생님과 이웃을 통해 계속 퍼졌습니다. 병원 주변에서는 저 병원 원장 며느리가 노인을 학대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환자들은 하나둘 발길을 끊었습니다. 병원 매출은 반토막 났고 은별은 사회적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셋째 며느리 하빈의 녹음 파일은 친척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착한 며느리라는 이미지는 산산조각 났고 하빈은 친척 모임에서도 외면받았습니다. 남편 상우는 아내의 본성을 알게 된 후 깊은 실망감에 빠졌고 부부관계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냉랭해졌습니다. 세 아들은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되었는지,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 다투며 형제 관계마저 멀어졌습니다. 정혜는 이 모든 소식을 들었지만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딸 미정, 사위, 손주들, 그리고 친구 한영숙과 함께 순천 외곽의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넓은 마당이 있는 단층 집이었고 마당에는 감나무를 새로 심었습니다. 정혜는 아침이면 마당에 나가 나무에 물을 주고 영숙과 함께 차를 마시며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정은 어머니를 위해 방을 정성스럽게 꾸며주었고 손주들은 할머니와 함께 마당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정혜는 오랜 세월 느끼지 못했던 행복을 다시 찾았습니다. 돈이 많고 집이 화려한 것보다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저녁 정혜는 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하늘 아래 감나무가 흔들렸고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은 옆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고 미정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150억이라는 돈은 결국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갈 때 비로소 의미가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혈연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는 내년 봄이면 꽃을 피울 것이고 그 다음에 가을에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정혜는 그 열매를 따서 영숙과 미정, 손주들과 함께 나눠 먹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가족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석양이 완전히 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정혜는 집 안으로 들어가 따뜻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요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었고, 사랑은 결국 진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두 번째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와 공감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